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내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랑 또 본문 발췌본입니다. 네, 봉은사 주지이신 원명 스님이 쓰셨는데 이게 그냥 보통 책이 아니에요. 부처의 가르침 108가지를 직접 손으로 베껴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필사집 형태거든요. 요즘 마음 챙김이다, 명상이다 해서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명상 앱도 있고. 맞아요. 정말 많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좀 아날로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날로그적인 해법이요? 네, 그러니까 2500년 전의 지혜랑 펜과 종이라는 가장 단순한 도구로 과연 이 현대인의 복잡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특히 108번뇌라는 일종의 인간 고통 설계도를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필사라는 행위가 어떻게 그 고통을 끊어내는 수련이 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인간 고통의 설계도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음, 그럼 그 설계도부터 한번 펼쳐보죠. 네, 책에서는 우리가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를 번뇌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온갖 마음의 소음들이죠. 그런데 이 번뇌가 그냥 막연한 감정 덩어리가 아니라 놀랍게도 108가지로 딱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출발점이에요. 단순히 힘내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네네. 문제의 실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딱 세 가지 독, 삼독으로 봅니다. 삼독이요? 네. 첫 번째는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탐욕. 두 번째는 거슬리는 걸 미워하는 마음, 분노. 아, 탐욕과 분노.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지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탐진치라고 부르죠. 아, 탐진치. 들어본 것 같아요. 탐욕, 분노, 무지. 사실 이 세 가지만 들어도 웬만한 고민은 다 설명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108가지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요. 약간 수학 공식 같기도 한데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네, 먼저 이 세 가지 독, 탐진치가 있잖아요. 네. 이 독이 네 가지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번뇌가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네 단계를 거쳐요. 아,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고. 그렇죠. 그럼 3 곱하기 4니까 12가지가 되죠. 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탐욕이라는 독이 있으면 그 탐욕이 생겨나는 순간, 머무는 동안,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사라질 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12가지로 나눠진 번뇌가 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축과 만나요. 시간까지요? 네. 과거에 대한 탐욕, 현재의 분노, 미래에 대한 어리석음처럼요. 그럼 12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가 되죠. 와,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6가지 번뇌가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성향, 즉 좋은 것, 싫은 것,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과 다시 결합해요. 아,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좋은 것에 대한 탐욕,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3을 해서 최종적으로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네요. 와. 네, 그렇죠. 이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괴로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해부도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해부도.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지 그 원인을 분류해서 보여주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은 거치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내 고통에 이름과 주소를 붙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108가지 중에 현재에 머물고 있는 싫은 것에 대한 분노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목차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요. 아, 목차도요? 네, 1부에서 탐진치라는 문제의 뿌리를 인식하고 2, 3, 4부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하나씩 해독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인 처방전인 셈이에요. 자, 그럼 그 108가지나 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처방전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이 측의 가장 독특한 제안이 등장해요. 네, 그렇죠. 바로 필사, 즉 손으로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이 필사는 인간을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감각의 회복이자 마음의 복권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던데, 마음의 복권이요? 네, 마음의 복권이라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얻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정보를 눈으로 소비하잖아요. 스마트폰 화면을 그냥 스크롤하면서 훑어보는 식이죠. 네, 그쵸. 저도 모르게 계속 넘기고 있죠. 이게 뇌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패스트푸드예요. 빠르고 자극적이지만 깊은 영양분은 없죠. 아, 패스트푸드. 하지만 펜을 쥐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행위는 우리 뇌를 강제로 슬로우 모드로 전환시켜요. 이건 단순한 정보 입력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곱씹고 체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눈으로 읽을 땐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갔던 문장도 손으로 직접 쓰다 보면 아,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였구나. 이 문장은 내 상황에 이렇게 적용되겠네 하고 훨씬 깊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는 인지적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인지적 저항이요? 네. 필사는 의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약간은 불편한 행위예요. 하지만 바로 그 저항감 덕분에 우리는 스크롤의 무한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문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단순히 주의력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끝없이 외부 자극을 갈망하도록 길들여진 우리 뇌의 회로에 반기를 드는 인지적 반란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지적 반란이라니?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 책을 현대인을 위한 손의 명상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책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매일 하나씩 108일 동안 필사하는 걸 제안해요. 마치 절에서 108배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수행으로 비유하더라고요. 네, 108일간의 수행이죠. 필사한 날짜와 그날의 감정을 짧게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108일 동안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마음 근력 운동인 셈이죠.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108일 동안 꾸준히 필사를 하면서 마음의 군사를 빼고 집중력과 평온함을 유지하면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아,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고요히 앉아 글씨를 쓰는 그 시간 자체가 소란했던 하루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될 수 있고요. 그럼 그 마음 근력 운동의 재료가 될 108가지 가르침 중에 특히 저희 같은 현대인의 마음에 훅 들어오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이 구절들이 뭐 법구경 같은 초기 경전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말처럼 쉽게 풀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언어가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먼저 비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구절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모든 욕설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아, 남이 던진 돌멩이를 굳이 주워서 자신에게 상처 입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자극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요? 네, 보통 우리는 자극이 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욕을 들으면 바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죠. 바로 반응하죠.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사이에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말해요. 그 욕설, 그 돌멩이를 내가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선택. 근데 말은 쉬운데 사실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그걸 해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혹시 책에서 그 방법에 대한 힌트도 좀 주나요? 직접적인 기술을 말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계속 상기시키는 방식이에요. 필사를 통해 나는 선택권이 있다는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군요. 네. 그렇게 내면에 각인된 문장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 화를 내기 전에 한 0.5초의 틈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짧은 틈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고요. 0.5초의 틈. 다음으로 욕망에 대한 비유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비유.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질 뿐 절대 해소되지 않지요. 이 소금물 비유는 정말 강력하죠. 현대사회의 소비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해요. 소비 자본주의요? 네. SNS 피드를 한번 보세요. 더 멋진 여행지, 더 맛있는 음식, 더 새로운 제품들. 그걸 보면서 나도 저걸 가지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갈증을 느끼고 소비를 통해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결국 더 큰 갈증과 비교, 결핍감만 남기거든요. 딱 제 얘기네요. 자기 전에 잠깐 인스타그램 봐야지 했다가 1시간 뒤에 남들 사는 모습 보면서 괜히 우울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있죠. 그게 바로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던 거군요. 또 타인의 기준에 대한 구절도 있었죠. 주변에서 결혼은 이 나이에 해야 해라거나 이 정도의 집이나 차는 있어야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아, 이 구절도 정말 좋았어요. 이 말은 오늘날 사회적 시계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한 구절도 인상 깊었어요. 여행 가방에 불필요한 짐을 잔뜩 넣고 다니면 몸은 무겁고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듯이 네, 마음의 탐욕과 분노, 질투 같은 어두운 감정을 가득 담고 있으면 삶은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마음의 짐을 여행 가방에 비유하니까 뭘 버려야 할지가 되게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게요. 출판사 리뷰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분석이 나와요. 이런 불교의 사상이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서양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내는 힙한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힙한 삶의 태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힙하다는 건 주류의 가치관,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것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기준과 평온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강박 대신에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대신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체적이고 멋지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원명 스님도 이런 가르침을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언어로 풀려고 노력한 게 보이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책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110가지로 체계화해서 보여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손으로 쓰는 명상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처님의 유훈에 담겨 있어요. 아, 마지막 유훈이요? 네,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인데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필사라는 행위는 외부의 어떤 대단한 가르침을 수입해 오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먼지에 덮여있던 지혜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과정. 결국 평원으로 가는 열쇠는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108번의 필사를 마쳤을 때 108개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지만 잊고 있던 108가지 지혜의 빛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경험.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게 이 책이 제안하는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네, 이 책에서는 무지를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정의해요. 네. 즉, 어떤 필터를 통해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필터는 무엇인가요? 그게 더 가져야 해 라는 탐욕의 필터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분노의 필터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당신이 무심코 받아들인 사회적 통념이나 당신만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만약 그 필터를 잠시 걷어내고 당신의 일과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다르게 보일까요?